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유동성이 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쪽으로는 들어오고 있다. 특히 중심부 쪽으로. 그러면 중심부 쪽에 과연 얼마나 유동성이 들어와 있고, 그게 위험한 수준인지, 아니면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도 될 수준인지, 그런 걸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예. 자, 유동성을 체크하는 방법은 제가 정규 강의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걸 보기 전에 저희 카페에서 독서 모임 진행하고 있고요. 3월 19일 날. 그 다음에, 임장 스터디인데 아주 뭐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놀러 가기 컨셉이에요. 예. 청량리랑 아현동, 북아현, 아현 북아현 쪽.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카페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디죠?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에다가 안내를 해 놓을게요. 예. 제 정규 강의는 이제 곧 8강, 9강을 넘어가고 있을 거고요. 진행이 될 거고요. 제 유동성을 설명할 때, 첫 번째는 가계대출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외집 매입 비율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비아파트 분양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제 정규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가계대출의 수준이 과연 위험한가, 그러니까 외집 매입 비율 수준이 위험한가,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비아파트 분양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아직까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가계대출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은 일단 큰 틀에서 이게 이제 매년마다 진행되었던 가계대출의 총량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쯤에서는 IMF 때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22년도에 금리 인상 시기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그 사태가 있던 시기에도 50조의 가계대출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가계대출의 어떤 평균치를 본다면요, 이 시계열의 평균치를 본다면 대략 제가 볼 때는 한 50조, 60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났던 시기, 이 100조 이상 찍었던 시기가 돌이켜보면 2014년 이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빚내서 집 사라 이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와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와 입주가 끝난 이후에 코로나와 금리 인하 시기가 맞물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2020년, 21년에 이렇게 높은 또 가계대출이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계대출이 굉장히 원활했던 시기고, 이때는 규제가 심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계대출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끝까지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다 뽑아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유동성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가격도 폭락을 하죠. 예. 폭락을 하고 지금은 연평균 시계열 평균치 6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에는 40조로 마감을 했어요. 41.6조로 가계대출 증감액이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쓴 이제 카페 글이 있어요. 카페 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매월 이런 글을 적고 있는데요. 최근에 적은 글은 왜 이걸 적었냐? 그러면 그 신생아 대출 특례 이거에 대한 규모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됐어요. 이게 작년 1월 29일 날 시행이 된 건데 1년이 지났죠. 지금 1년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 그 1년 동안 얼마가 늘었고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별로 어떻게 이게 실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럼 이게 약간 정책 대출이잖아요. 예.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게 정책 대출인데 이 정책 대출에 우리가 약간 페이크를 당한 적이 있었죠. 언제죠? 23년도에 특례 보금자리론. 예. 그때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장에 뿌려지면서 반짝 상승을 하다가 다시 24년도에 접어들면서 연말로 접어들면서 이제 하락을 다시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24년도에 다시 반등한 데까지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 예. 요런 그 정책성 대출이
나왔다가 없어지면 일단은 유동성을 밀어 넣어가지고 시장을 살리긴 했는데 그게 없어지면 다시 하락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생아 대출도 과연 이게 없어지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던 게 이 글의 주제예요. 이 글의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요약을 해보면 신생아 대출이 13조 신청이 들어왔는데 집행된 규모가 10조다. 그 중에 어떻게 돼요? 주담대가 7.6조고 전세 자금이 2.6조다. 예. 25년도에 한 번 더 완화하기로 했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디딤돌 대출의 일환이에요. 예. 종류예요. 디딤돌 같은 경우 21년 5조, 22년 3.7조, 23년 13조 8조, 24년 29조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디딤돌이란 정책 자금의 대출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디딤돌 대출을 줄일 경우 시장에 얼만큼 영향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일단은 신생아 대출의 규모를 알기 위해서 그 기사를 봤는데 이런 두 가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신생아 대출이 과연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건가? 두 번째, 디딤돌 대출 30조는 그러면 또 많은 건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보면 신생아 대출 그 주담대 7.6조 같은 경우는 은행권 일반 대출 50조, 그 다음에 버팀목 디딤돌 대출 합계 40조, 총 90조에 비해서 7.6조라고 하면 엄청 큰 포션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또 적은 건 아니잖아. 왜냐면 한 달에 작년 8월 달에 한 달에 8조인가 9조가 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치 어떻게 보면 그 가계대출 총량의 증가액과 비슷하게 되는 거니까 적은 건 아닌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 수도권에 이게 다 몰린 게 아니잖아. 7.6조가. 전국에 의해서 12달에 가깝게 총 1월 말에 시행됐으니까 11개월에 나눠서 이게 진행이 된 거니까 그 비중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7.6조의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유동성으로서 서울 수도권에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매매가가 올랐냐를 분석할 때는 큰 영향력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그럼 신생아는 그렇다 치고 신생아 대출은 뭐 엄청나게 영향을 준 건 아니야. 디딤돌 30조는 큰 거 아니야? 야, 30조는 적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보면 제가 아까도 그 표를 보여드렸는데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시면 100조 이렇게만 올라갈 때 30조는 뭐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엄청 이게 영향력이 있나 없나? 좀 판단하기 어려워. 근데 이렇게 10조, 40조, 마이너스일 때 30조는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자, 보면 제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디딤돌 대출액이 집행액이 5조, 3.7조, 13조, 8조, 29조 이렇게 늘었어. 이렇게 늘었어. 근데 은행권 주담대 대출 규모로 보면 어떻게 볼게요? 처음에 67조, 69조, 20년부터 27조, 45조, 57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제가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년도 볼게요. 21년도는 주담대 규모가 67조인데 디딤돌 대출은 어떻게 해요? 5조밖에 안 되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네. 금리가 낮으니까 디딤돌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22년도에 3.7조인데 이거는 디딤돌, 뭐 주담대, 기타 대출 다 가리지 않고 22년도에 다 망했잖아요. 예. 오죽하면 가계대출이 마이너스 증가가 나왔으니까. 예. 이때는 사실 디딤돌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냥 일반 주담대를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 주담대도 27조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럼 23년으로 와볼게요. 23년도에 은행권 주담대 45조인데 디딤돌이 얼마예요? 13.8조야.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 20년, 21년에 받았던 은행권 주담대랑 비슷해지는 거죠. 예. 거의 6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왜 은행권 주담대는 크게 늘긴 늘었지만 엄청 늘진 않고 왜 이 디딤돌이 좀 는 것처럼 보이냐? 디딤돌이 유리하니까. 이때는 23년도 여태 금리가 높잖아요. 그럼 디딤돌이 유리하다고. 왜냐면 금리가 정책 제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니까. 24년도 마찬가지예요.
은행권 주담대도 57조로 늘었어. 근데 디딤돌도 늘었어. 29조로. 23년도에서 좀 빼먹은 게 있는데 23년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특례 보금자리가 있었어요. 특례. 특례가 23년도에 29조가 실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 일반 대출을 받는 사람보다 디딤돌을 받는 사람보다 특례가 유리하니까 일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24년도에는 특례가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디딤돌이 그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왜? 금리가 낮으니까. 일반 주담대로 57조로 늘었지만 이 아까 특례 29조, 23년도에 특례 29조 자리를 메꾼 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디딤돌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으면 또 다시 21년, 22년처럼 디딤돌을 많이 안 받고 여기처럼 많이 안 받고 이처럼 여기 앞에 20년, 21년처럼 일반 주담대를 많이 받을 거예요. 이게 이걸 뭘 의미하냐면 디딤돌과 주담대는 약간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디딤돌과 주담대는 상호 보완적인 거야. 23년도에 약간 변태적으로 나왔던 특례, 23년도 특례, 얘는 상호 보완적이지 않고 얘가 다 빨아먹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대신에 얘는 계속 만약 23년도에도 있고 24년도에 있고 25년도에 있으면 얘도 상호 보완 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23년도 특례는 어떻게 돼? 그때만 일시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안 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몰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없어졌을 때는 그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디딤돌이 갑자기 없어질 이유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어떤 대출의 성격에 가깝단 말이에요. 일반 주담대도 무작정 없어질 수는 없는 거야. 예. 그러니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늘어나는 거예요. 60조, 70조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디딤돌의 역할은 뭐냐? 시장 금리보다 디딤돌이 싸면 디딤돌로 모이는 거고 시장 금리보다 내가 별로 경쟁력이 없으면 디딤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대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3년 특례처럼 뭐가 나온 게 없으니까 그건 뭐예요? 얘들을 극단적으로 없애가지고 줄여가지고 대출 규제를 하지 않는 한 이게 그러니까 이탈을 발생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주던 걸 줬다 뺏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은행 주담대를 무작정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디딤들도 무작정 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폭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좀 이때서 규제를 할 수는 있겠죠. 이거 어떤 뭐 총량 규제 개념인 거죠. 그건 어떻게 돼요? 상반기가 지나가지고 하반기에 들어서 가계대출이 너무 늘었어. 그러면 우리 총량 규제 해야 해. 뭐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 유동성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엄청 들어왔다. 뭐 이렇게 100조씩 혹은 최소 뭐 60조, 80조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뭔가 특별한 정책에 의해서 들어왔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 7.6조인데 그 어떤 구성의 비율로 봐도 경기가 4,200이고 인천, 서울 합치면 어떻게 6,500개, 총 14,000건 중에 6,500개요. 50%가 안 되잖아요. 45%. 그러니 물론 서울의 대출액은 그다음에 어떤 총 이게 대출 한도가 5억이긴 하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의 대출액은 지방보다 높겠죠. 지방은 1억이고 뭐 서울, 수도권 3억이라고 치면 이게 건수 비중은 45%지만 뭐 액수 비중으로는 뭐 60%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 7.6조 중에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온 게 50%, 60%라 그러면 실제로 들어온 양은 4조, 5조 이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4조, 5조라는 양은 어떤 서울시의 신생아 특례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가계대출 쪽에서는 뭐예요? 유동성이 현재 엄청 들어오지 않았다. 엄청 들어와야 이탈할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일로 뭐가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야 빠져나갈 게 있는 거죠. 그러니 많이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긴장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서울 수도권에 들어온 유동성의 양을 보면. 그 다음 외지 매입 비율을 볼게요.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외지 매입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또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예.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넣어요. 거주지별. 검색을 넣습니다. 그러면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거래 뭐 쭉쭉쭉 내리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아파트가 나오겠죠? 예. 자,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 말고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이게 월이냐 연이냐. 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예. 최근 10개 년도 말고 2006년부터 이렇게 쭉 조회를 합니다. 자, 여기서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을 뺍니다. 항목 설정에서 면적을 뺍니다. 우리는 통호수가 중요하니까요. 예. 그래서 적용을 해서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다운받은 자료가 이겁니다. 자, 이거, 예, 이 자료에 이걸 다운을 받았어요. 보니까 서울시로 가볼게요. 서울시면 2024년도에 9만 1000건 중에 가난 시도에 기타에서 매수한 비율 19,000건. 예.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제가 비율로 환산시켜 볼게요. 자, 맞습니다. 서울. 이게 뭐예요? 서울 시군구 외에 이제 기타 지역,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관할 시도의 기타 지역. 이건 뭐예요? 경기도에서 산 사람 빼고 진짜 지방에서 산 사람. 그러니까 수도권 제외하고 여기서 산 사람 21%, 2022년에 18%, 21년에 20%, 19%. 조금씩 늘고 있죠. 22년도부터 조금씩 늘고는 있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늘었냐? 라고 표현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요 위에 건 뭐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강동구에 사는데 관할 시군구 내, 강동구 내에서 거래한 거에 총 거래건 대비 강동구 내에서 그 거래한 거. 그러면 그 관할 시도 외에 그건 뭐예요? 강동구 제외하고 마포구, 강남구 이런 거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 수도권 지역 다 포함한 그 비중인 거예요.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강동구 살면 강동구 외에 수도권에 산 사람의 비중 요게 높아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성동구 같은 경우 동대문구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19년도부터 갑자기 50%, 60%대로 올라와요. 이게 보이시나요? 예. 50%, 60%대로 올라오는데 이거는 이쪽에 신축이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렇겠죠. 예. 신축이 발생을 하면 거의 신축 입주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아예 진짜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 평균이 20%대보다 적어요. 16% 최근을 보면. 이런 느낌으로 이걸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가 외진 매입 비율이 과거에 이렇게 17%, 18%, 16%, 17%, 18% 이렇게 하다가 들어오는 거는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 어떤 식으로? 19%, 19%, 19%, 20%, 18%, 20%, 21.5%. 그러니까 서서히 높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급격히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지방에서 산 사람들이 유동성이 이탈되는 거죠. 그럴 확률이 있냐? 왜? 지방에서 산 사람이 서울에 투자로 샀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와서 살지는 않을 것이고 영원히 보유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보유하지 못하고 이걸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동성 이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지방을 투자한 걸 이해하면 쉬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거제도를 매수했어. 근데 거제 들어갈 사유가 없어. 그럼 이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거제에 집을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긴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얘를 가격이 쭉 하락했어요. 거제 가격이 쭉 하락했어요. 그럼 누가 팔겠어요? 외지인 먼저 팔지. 그쪽에 실제 수요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외진 매입 비율이 아니라 자기가 샀다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 살아도 되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든 말든.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라든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문제라든지 여러 정책으로 인해서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쪽에 외지인 매입 비율에 이걸 매수했던 사람들은 팔아야 될 확률이 높다고요. 다만 이게 조금 예외적인 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자산으로서 꾸준히 끝까지 가져가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동성 이탈이 다시 생긴다라고 꼭 결론 지을 수는 없는데 외지인 매입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구별로 상세하게 보면서 그 다음에 다른 시 부산이나 이런 그 다른 시도 강원도 이런 데를 보면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결론을 낸다기보다 이런 걸 같이 서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걸 말씀드려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카페도 많이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